2026년 3월 전쟁이 한창이던 중동의 한밤중에 UAE 대형 수송기 한 대가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멈추지 않는데 요격탄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UAE가 선택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 한국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여러분의 기름값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습했습니다. 핵시설과 분사시설을 한꺼번에 타격한 이 작전은 단 12시간 만에 약 900회의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12시간에 900회면 1분에 한 발 이상 떨어진 셈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사망했고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을 명령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은 빠르고 무차별적이었습니다. 공격 대상은 미국 본토가 아니었습니다.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요르단에 주둔한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걸프국의 핵심 인프라까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중동 전역이 전장이 된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위협했고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 선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 질문이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7일까지 UAE 전체 방공망이 막아낸 것만 따져도 탄도미사일 520발, 자폭드론 2221기입니다. 여기에 순항미사일 26발까지 더해집니다. 수주 동안 쉬지 않고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하나하나 격추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요격률이 50%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탄도미사일만 따져도 260발이 그대로 UAE 시내를 향해 날아갔을 겁니다. 공항이 불타고 유전이 폭발하고 도심 한복판이 폐허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격률이 곧 생존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격탄이 중요합니다. 미사일을 막으려면 요격탄을 쏴야 하고 쏘면 사라집니다. 방패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공격이 계속되면 요격탄은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요격탄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미사일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공미사일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패트리어트 팩3입니다. 이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이 얼마냐면 약 600발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1.6발입니다. 하루에 고작 1.6발. UAE가 수주 동안 수백 발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1.6발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스위스는 패트리어트 5개 포대 대금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먼저 보내야 한다며 납품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돈을 냈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 최전선에서 가장 절실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조차 지난 4년간 패트리어트용 미사일을 620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620발입니다. 쉽게 말해요. 전 세계 무기고가 비어가는데 만들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럽은 냉전이 끝나고 분비를 줄였습니다. 전쟁이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산 생산 라인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2026년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수요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만들 능력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필요한 양은 두세 배로 뛴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격파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려고 해도 생산이 안 됩니다. 유럽에는 생산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요격탄을 구하지 못하면 다음 미사일이 도시 한복판에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세계적 품귀 현상 속에서 단 하나의 나라만 주말 사흘 만에 요격탄 수십 발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2026년 3월 8일에서 9일 사이 UAE 공군 C-17A 대형 수송기 한 대가 한밤중에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의 수송기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온 겁니다. 이 수송기가 싣고 간 것은 천궁2 요격탄 약 30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단 사흘 만에 이 물량을 긴급 공급 완료했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률을 끌어올려 주말 동안에도 수십 발을 추가로 찍어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미사일을 다음 주 배송하겠다는 나라. 아마존도 쿠팡도 흉내내지 못할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궁2의 레이더를 만든 한화 시스템은 임원 1명과 기술진 5명, 총 6명을 UAE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전쟁 현장에서 장비 점검과 운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기만 보낸 게 아니라 사람까지 보낸 겁니다. 장비 점검부터 유지 보수까지 현장에서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한국식 방산 지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한국은 70년 넘게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휴전일 뿐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평화로운 시기에도 전시 수준의 무기 생산 역량을 쉬지 않고 유지해왔다는 뜻입니다. 서방 동맹국 중에서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자국 소총 하나 없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요격미사일을 주말에 수십 발 찍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S-300을 기반으로 천궁1을 개발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독자 기술로 천궁2를 완성했습니다. 분단이라는 역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는 동안 한국은 단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 긴장이 기술이 됐고 그 기술이 속도가 됐습니다. 반면 유럽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전 이후 방산 기반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모두 주문하면 납품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속도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2022년 7월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방산 계약은 납품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에 첫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차분 212문 전체를 원래 납기보다 2년이나 앞당겨 2025년에 완납했습니다. 쉽게 말해요. 유럽이 주문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완성품을 배에 싣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년간 전쟁에 대비해온 나라의 생산 라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평시에도 전시처럼 돌아가는 공장이 있고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인력이 있습니다. 납기를 앞당기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기본인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단 70년이 만들어낸 역설적 유산입니다.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만든 무기였기 때문에 이 미친 속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속도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이 만들어낸 가격 차이가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천궁2의 실전 성적표부터 보겠습니다. UAE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가 약 6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실전 요격률 96%입니다. 순항미사일을 상대로는 더 놀랍습니다. 8발을 쏴서 8발 전부 격추했습니다. 100%입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이란이 실제로 쏜 미사일을 상대로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 요격 방식을 직접 충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히트 투 킬입니다. 쉽게 말해요. 날아오는 소총 총알을 다른 총알로 정확히 맞춘 겁니다. 마하 4.5에서 5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적의 탄두를 직접 들이받아 파괴합니다. 근접해서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빗나가면 끝입니다. 오직 정확도만으로 승부하는 방식인데 그 정확도가 실전에서 96%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천궁2 요격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15억 원입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팩3 MSE 한 발은 약 53억 원입니다. 같은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약 3.5배 차이가 납니다. 포대 단위로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천궁2 한 개 포대가 3천억에서 4천억 원인데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약 3배 차이입니다. 성능은 실전에서 96%로 검증됐고 가격은 3분의 1입니다. 구매하는 나라 입장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2026년 4월 2일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을 보여주다. 기사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고 이것이 미국 방산 독점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방산의 부조적 문제도 짚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인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 자동차를 과소평가했다가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이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출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UAE가 천공투 10개 포대를 약 4조 2천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10개 포대를 약 4조 3천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라크는 8개 포대를 약 3조 7천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중동 3개국 합산 약 1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닙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중동 방공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70년 분단 속에서 자국 방어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천공투를 만든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26조 2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주목할 건 수출 비중의 변화입니다. 2025년에 21%였던 수출 비중이 2028년에는 52%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 중심 방산 기업이 수출 중심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공 체계에는 한 번 도입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 탄약 보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연동까지 같은 나라에서 30년에서 50년간 계속 사야 합니다. 쉽게 말해요, 통신사 약정과 비슷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위약금 없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천공투를 도입한 나라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산 탄약과 부품을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한국 무기는 서방 무기 체계인 나토 규격과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처럼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성능, 가격, 납기, 조건,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선택지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UAE가 한국에 보답한 방식을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UAE의 보답은 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천궁이 요격탄 30발이 UAE로 날아간 직후 UAE는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곧 2,400만 배럴까지 확대됐습니다. 미사일 30발이 원유 2,400만 배럴로 돌아온 겁니다. 2,400만 배럴이면 한국이 하루에 쓰는 석유의 8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석유가 전 세계로 나가는 바다 위의 좁은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이 끊깁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유 도입의 95%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원유 확보 루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UAE는 한국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말해요. 한국이 쏜 미사일 한 발이 여러분의 주유소 기름값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무기가 외교가 됐고 외교가 에너지 안보가 됐습니다. 한국은 천궁이라는 카드 하나로 전쟁 속 중동의 방패가 되면서 동시에 자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제 시작입니다. 천궁2가 중층 방어를 담당한다면 그 위의 고고도 방어는 엘셈이 맞대됩니다.
엘셈 블럽1은 2024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요격고도는 천궁2의 3배 이상인 50에서 60km에 달합니다. 여기에 2조 7,100억 원을 투입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엘셈2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가연을 방문해 천궁2 이후 다음 카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엘셈 수출 본격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천궁2를 도입한 중동 국가들은 방공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엘셈까지 패키지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공체계는 한 번 도입하면 수십 년간 바꿀 수 없습니다. 천궁2가 연 시장을 엘셈이 확장하고 그 위에 50년짜리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배심굴가 기술을 가진 나라만 살아남는다.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이 나왔고 70년 분단이 만든 전시 생산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과 속도가 만들어낸 신뢰가 지금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방산이 미국의 독점을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